천일국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주님 목격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재림주님의 목격자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의 흥남 감옥에서 같은 감방에서 있었던 친구분이십니다. 김인호 애국지사님이신데요. 오늘은 김인호 애국지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9살의 정치범으로 투옥된 김인호 애국지사님은 흥남 감옥에서 28살이 되신 참 아버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사실 흥남 감옥에서는 당시 23명에서 25명 정도 한 방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흥남 노무자 수용소 그 같은 방에 바로 김인호 애국지사님이 참 아버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인연이 아닙니까? 여기 책에서 보시면요. 조금 흐릿하긴 한데 서울로 오는 길이라는 이 책에서요. 김인호 저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85년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흥남 감옥 안에 성자 문선명 선생 이렇게 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과를 같이 읽으면서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어떻게 이분과 같이 수감 생활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모범이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서두에서는요. 일본에서 해방받은 1945년 8월 15일 북한 평양을 그리면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인호 할아버지는요. 광복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기를 이렇게 책에 쓰셨습니다. 36년간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혈기와 목숨을 바쳤던가, 또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이 조국 광복에 애달픈 한을 품고 이영만리의 타국에서 눈을 감았던가.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인호 애국지사님은요, 사실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일본이 떠난 다음에도 북한에서 반공운동을 계속 하셔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또 다시 회상하시기를요, 민족의 해방이라는 기쁨도 잠시 뒤로 하고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두해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해방의 기쁨 1945년도 8월 달에 있었던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하고 벌써 이북에는 소련과 중국 군들이 일본이 이제 나간 공백의 권력을 다시 잡으면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한국 이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보호해 주던 척하던 러시아 군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되면 닥치는 대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자행하면서 평양 곳곳에서는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계속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김인호 애국지사님은요, 김일성 정부와 러시아 합작으로 점점 공산화되고 있는 북한을 보면서 내가 어린 학생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 신분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친구와 조양회, 그래서 조국의 태양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전단지 5,000장을 찍고 그리고 반공운동을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 10명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독립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혈통을 확실히 이어받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인호 애국지사는 2015년 한국 보훈처로부터 애국자로 표창장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인호 할아버지가 겪으신 기록은 우리에게는 특히 통일교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셨던 때인 흥남 감옥에 그때의 생생한 사건을 정말 좋은 필력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인호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이 일들을 통해서요, 참 아버님께서 겪으셨을 일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찰나지만 참 아버님께서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계실 때 참 아버님께서 어떤 인격을 보여주셨는지
애국지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옥중의 성자 문선명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조양회를 만들고 방공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공운동을 하다가 드디어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과 함께 10명의 친구들은 평양 내무소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문들을 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1946년도 8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평양 대동보안소에서 잡혀가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을 들었던 것은, 그때 제목은 나만의 스파이다. 그리고 사회문란죄다. 이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회문란죄다. 공산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반공 사상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회문란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님께서도 평양 대동보안소에 들어가셨을 때 비슷한 시기에 김인호 애국지사 할아버지께서도 평양 내무소로 끌려가셔서 갖은 고문을 받으신 것이 나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을 받으신 것을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아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도 평양 대동보안소에 끌려가시고 3개월 후에 나오셨을 때 빈사 상태로 무죄로 석방이 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나오시고 너무 고문이 심했었기 때문에 10일 동안 대하에 계속 피를 이렇게 쏟으실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셨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회상을 하기를 아버님을 어디다 묻어야 될까를 논의할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역사 고중에서 저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할아버지께서도 평양이라는 같은 도시에서 물론 다른 곳이었지만 여러 가지 고문을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원본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카피본을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책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발췌해서 참기 어려운 고문이라는 과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때 고문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고문 방식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물을 먹이는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분 이상 이 고문은 지속되고요. 코와 입에 호수를 연결을 해서 숨을 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문은 매질을 실컷 한 다음에 이제 사람이 거의 기진맥진할 때 이 고문을 가한다고 합니다. 또 비둘기장 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문은 보통 3일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둘기 장,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장이죠. 사람이 몸을 쑤셔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자에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물을 주면서 밖에 추운 날 혹한에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가사 상태가 되는 거죠. 비둘기 장에서 나왔을 때는 오금이 펴지지 않고 몸이 마비가 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춤이라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학춤이라는 고문은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이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허리에다가 이제 줄을 하나 매달아서 천장에다가 매단 다음에요. 엉덩이와 꼬리뼈를 세게 계속 때리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개어내게 하는 그런 고문이라고 합니다. 고문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요.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면요. 심지박기라는 고문은요. 죄수를 나체로 이렇게 벗긴 다음에 사지를 이렇게 꽁꽁 묶고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빳빳한 얇은 종이로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귀등을 작게 만들어서요. 그런 다음에 생식기를 이제 꽉 조이게 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온 몸이 이렇게 뼈마디가 쑤시고 골이 울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심지박기라는 그런 고문이라고 합니다. 관절을 뒤틀어서 불구로 만드는 그런 고문들도 있는데, 그런 고문은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위에 육모로 깎은 방망이를 무릎 관절 사이에 끼우고 사람을 이제 구둣발질을 하는 고문, 손가락 5마디에 연필을 끼우고 조여서 이렇게 꺾는 그런 고문,
또 손톱, 발톱을 다 뽑는 고문, 고춧가루와 물을 콧구멍에 그런 붓는 고문, 몇 시간씩 나체로 얼음 눈더미에 앉게 하고 방치하는 영하 20도에 평양은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그런 혹한 날씨에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고문들, 이제 이런 고문들을 죄수들한테 시전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감옥의 위생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로 인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열병, 전염병,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고, 동상이 걸리면 그냥 빨갛게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들을 잘라내면서 더 이제 상태가 악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죄수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육적인 고통들은 아마 우리가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특이한 고문도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독방에서 사체와의 동침을 시키는 그런 고문이라는 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고문은 아마도 사람을 거의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런 고문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자기가 거의 자살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인데요. 또한 이 독방에 가두기 전에 아까 제가 미리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문을 시전한 다음에 바로 이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호 애국지사님도 이런 고문을 당하고 여기에서 한 과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에 기다려 살펴보니 나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었다. 둘 다 잠이 들었는지 불러도 꼼짝하지 않았다. 기진맥진한 나도 스스로 잠이 왔다. 덜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간수 두 명이 들어선다. 이들은 나를 본체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 중 하나를 둘이서 질질 끌고 나간다. 사지가 축 늘어진 채로 미동도 않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방이 문이 닫히고 누워있는 다른 한 사람 옆으로 다가가 보니 역시 죽은 시체였다. 순간 머리카락이 오싹오싹 서는 듯한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았기에 무서움도 잠깐뿐이었다. 무슨 연고로 수용소에 들어왔다 이 모양이 됐을진 몰라도 죽음 그 자체가 동정심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비록 생전에 얼굴과 이름도 모르고 지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생과 사를 초월하여 수용소 동문이니까 종인도록 방 안에 갇혀 있자니 작업을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다. 눈을 뻔히 뜨고 죽어있는 시체는 흡사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더욱 징그러웠다. 뒤로 뒤틀려 수갑이 채어진 손으로 시체의 눈을 감겨주고 나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다. 시체의 배설물엔 파리들이 날아다녔고 악취 또한 대단했으나 코는 곧 냄새에 익숙해졌는지 그다지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강이를 보니 군화에 채이고 긁혀서 시뻘겋게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저녁 때가 되니 그래도 조금은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더니 간방문이 열렸다. 간수 두 명이 들것에 실려있던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는 사라졌다. 또 시체였다. 팔이며 다리며 아직 따스한 걸 보니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다. 팔다리가 엉망으로 겹쳐진 시체를 똑바로 자리를 잡혀 놓으려니까 꽤나 힘이 들었다. 짙은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것을 보아서 병사에서 곧장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역시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다. 아까 같이 눈을 감겨주니 좀 전에 험한 인상이 사라지고 평안한 인상이 되었다. 한많은 인생들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배식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형별인가 보다. 구두의 시체와 나란히 엎드려 있으려니 내 육신마저 주검처럼 느껴진다. 한참 어머니 걱정에 몰두하고 있던 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옴을 뒤늦게 깨달았다. 가만히 두 귀를 세우고 들어보니 별하별 음향이 다 들렸다. 툭툭 졸졸 졸 꾸룩꾸룩 탁탁
누가 벽을 두드리는가 싶으면 다시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별 요상한 일이 다 있나 싶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앉아서 들어보니 소리가 나는 곳은 시체들에서였다. 새로 들어온 시체에 귀를 대어 보았다. 시체의 몸속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툭 하고 시체가 미동해서 혼비백산을 하고 물러났으나 별 다른 현상은 없었다. 짧은 당시의 소견으로는 신체의 각 부분이 완전히 정지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생각되었다. 좌우지간의 시체들과 한 방을 쓴다는 것은 애써 달리 생각해 보아도 기분이 유쾌한 일은 못 된다. 게다가 정들기만 하면 드러내가고 다른 주검들이 들어오곤 했으니 그야말로 정들자 이별이었다. 며칠을 지나니 그런대로 시체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로운 시체의 배를 천연덕스럽게 내가 베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거림직했으나 사람의 배는 적당히 탄력이 있어서 몹시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이 됐구나 하고 생각하던 참에 간방문이 열리고 징계 해제라면서 수갑을 풀어줬다. 일시에 두 손이 자유로워져 기분 좋은 김에 옆으로 휘둘렀다. 팔에 심한 통증이 왔다. 매를 심하게 맞은 뒤 줄곧 비틀려서 묶여 있었던 탓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김인호 애국지사님은 이것을 잘 지켜냈지만 주검으로 독방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런 방법들이 정말 악랄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런 글을 통해서 또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겪으셨어야 할 고문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생각해 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596이라는 수감 번호를 받으셨죠. 이분은 424호라는 그런 번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범으로서 아주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겨우겨우 평양 내무소에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조양회라는 단체가 북한 라디오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이것이 대규모 남조선 침투 활동이라고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자신들은 완전히 남한 스파이고 간첩 활동을 한 극악한 정치사범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허위 선전이 되기를 대량 무기가 이들의 학생들의 아지트에 발견되었다. 물론 거짓이죠.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흥남 노무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참 아버님을 만나시게 되셨죠.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흥남 공업단지, 흥남 감옥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리서치를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남한은 지금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경제력으로도 세계 10위에 드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북한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195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이 중국 대륙 침략을 목표로 해서 북한의 여러 공업단지들을 조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업으로 유명했고 남한은 여러 가지 투자가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남한보다 잘 살았죠. 1950년도에 북한은 전 세계 질소량의 10%를 그때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흥남 비료 공장, 즉 아버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노역을 하셨는데요. 바다 부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일본 식민지 당시에 공업단지로 만들어졌던 흥납 공업단지는 그 일대에 5개의 대규모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업단지를 이제 일본이 나갔지요.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면서 나가면서 그 공업단지를 이제 북한
김일성 정부가 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공업단지를 계속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잡아와서 여기에서 죽어나갈 때까지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 질소 비료 공장에서 북한 김일성 정부 치하하에서 이렇게 노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흥남 감옥의 경험에 대해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흥남 비료 공장에 처음 김인호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긴 여행 탓인지 심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간수들이 기상을 외치고 다녔다. 일어나기요 동무들, 일어나기요. 새벽 6시가 못된 시간이었다. 이사오방, 이상 없나? 곧이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배식이 시작됐다. 식사라야 장기판 초나라에 한나라만한 틀밥에 멀건 시래기, 소금국, 1분이면 다 먹고 마는 식사시간 30분. 식사시간이 끝나니 이번엔 집합을 하란다. 덜레덜레 모여드니 전날 보았던 얼굴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눈다. 밤새 별일 없었느냐는 인사도 잠시.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를 만든 목적은 노동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흥남 비료 공장의 노동력을 충당함이라는 수용소장의 친절한 안내가 끝나자 작업조를 편성하였다. 설치고 다니는 무장간수와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죄수들과의 씨름이 끝나자 고정 작업조가 만들어졌다. 10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 묘하게 간수들이 임명한 조장들은 모두가 잡범이었다. 10조의 작업조가 한 반이 되며 한 명의 반장이 작업반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작업반장은 잡범 중에서도 강도, 살인, 강간 등의 흉악범들이었다. 총검으로 무장한 경비와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며 6km 정도 떨어진 흥남 비료 공장에 걸어서 출력을 나갔다. 그래서 이분은 이 5개의 흥남에서 만들어진 이 공업단지에서 처음에는 봉궁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 이제 감금이 되셨다가 나중에 흥남 노무자 수용소로 옮겨지십니다. 아버님도 사실 처음에 흥남 노무자 수용소로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요. 이 5개의 공업단지 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옮겨 다니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흥남 비료 공장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흥남 비료 공장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리만큼 대단했다. 얽히고 설켜 있는 기차 철도와 운반용 밀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대는 굴뚝을 보니 정신이 다 혼란하다. 첫날 우리들이 한 작업은 비료를 가마니에 퍼담는 포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한 작업조에 10명이 비료 가마니 700개를 묶고 나서야 작업이 끝나는 것이었다. 다시 걸어서 수용소로 돌아오려니 어느덧 하늘엔 성급하게 나온 별들만이 깜빡였다. 수용소로 돌아온 우리들은 인원 점검을 받고 일렬로 서서 간수들의 친절한 안마를 받으며 한 명씩 통과했다. 작업장에서 유리조각, 담배꽁초, 노끈, 성냥 등의 범칙물을 숨겨가지고 오는 것을 색출하기 위한 안마였다. 차례로 얼굴을 물칠 한 번씩 하고 입방하니 곧 저녁 식사. 굶주린 창자를 달래가면서 한 귀퉁이에 소금물 한 모금씩 아무리 천천히 씹어 삼켜도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손끝이 싸알하게 쓰려서 희미한 불빛에 살펴보니 손끝의 허물이 다 벗겨졌다. 거친 가마니와 독한 비료에 쓸려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랬다. 참아버님께서도 흥남 감옥을 회상하시면서 이 질소 비료가 너무 독해서 옷들이 다 쓰러져서 오래 입을 수 없고 살갗들이 다 벗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김인호 할아버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7시 30분쯤 되자 독보해라는 구령이 떨어졌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간수가 감방마다 노동신문을 한 부씩 넣어준다. 글 읽을 줄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방 식구들에게 독보를 해주라는 것이었다. 노동신문의 사설란을 다 경청하고 나니 곧이어 토론회를 하란다. 뭘 토론하라는 것인가 하고 멍청이들 있으려니 오늘의 작업에 대한 비판, 감옥에 들어오게 대한 죄가에 대한 비판,
자아 비판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제 공산당들이 다 하는 거죠. 문화혁명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때도 이제 자기 비판을 하는 토론회라는 것을 통해서 죽일 사람들을 분류하고 정죄하고 공개 심판, 공개 처형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아마 독보회를 이 죄수들 사이에서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졸리 없고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참고 견디고 나니 9시 사이렌이 울린다. 점검하는 구령과 함께 간수들이 기둥과 같은 통나무를 들고 다니며 벽이며 바닥 등에 쿵쿵 울려보는 것이다. 혹시 땅굴이나 벽을 파지 않았는가 하는 점검이다. 이어서 점호를 한 후 취침, 커다란 담요 석장을 바닥에 깔고 4명의 머리를 반대로 두고 담요 한 장을 덮고 자는 것이다. 8월 말이었지만 감방 안은 스산하고 습기가 축축하고 추웠으나 피곤에 지친 나머지 모두들 눕자마자 코를 곤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기상 사이렌이 울리고 부산한 발걸음 소리. 전날의 중노동 탓인지 모두들 기운 없이 비칠거린다. 아침밥은 더더욱 알량해 보이고 그나마 살겠다고 먹어야 하는 신세가 눈물나게 처량해서 한동안 밥덩이를 바라보지만 한운 수 없이 먹는다. 딸려 나온 시래기국을 한 모금 마시니 바닷물에 끓여졌는지 소태 같았다. 국물 먹는 것을 포기하고 건더기나 건져 먹을 요량으로 숟가락질을 하니 국담은 식기에 바닥에 뭔가가 긁혔다. 국그릇을 들고 살펴보니 국그릇 밑에는 돌멩이들이 쭉 가라앉아 있었다. 참, 이것이 사람을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란 말인가. 젓가락으로 시래기를 건져보니 썩은 이파리에 건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차라리 국 대신 먹을 물을 한 그릇씩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집 앞 마당으로 주르르 나가는 수인들의 발걸음이 전날에 비해서 훨씬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 탓이었던가. 몸이 아픈 환자는 열 앞으로 나서라는 소장의 지시에 거의 반수 이상이 열 앞으로 나간다. 그러자 교독과 간수들은 커다란 몽둥이를 질질 끌고 다니며 증세를 물었다. 전 워낙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늘수그레한 노인이 대답하자 동무들 아니 되겠음매. 간수들은 모두 함경도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하며 사정도 없이 몽둥이를 노인의 허리채를 갈긴다. 노인이 쿵 하고 나자빠지자 동무들 이 정도 돼야 환자 자격이 있다. 환자 동물에 있으면 나와 보기요. 환자를 자청했던 수인들은 이미 열 속으로 슬금슬금 숨어들었다. 열을 지어서 비료 공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벌써 뱃속에선 꼬르륵거리며 창자가 비었다고 아우성을 친다. 공장에 도착하니 하루 작업량에 할당을 해주었는데 실로 엄청난 양이다. 1조 10명의 비료 1,300가마니를 묶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며 작업 시간 내에 작업량이 미달될 때는 완수될 때까지 작업을 시킴과 동시에 저녁을 굶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날 왔을 때는 700가마니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2배로 뛰게 한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10명이 700가마니만 묶어내면 되는데 허기지고 병약한 제수들에게는 2배에 달하는 작업량을 할당했다. 이날부터 못 견디고 죽으려면 죽어라 라는 식의 비참한 강제노동은 시작되었고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짐승도 배불리 먹어야 주인을 위해 일하거늘 아무리 죄인이라 하여도 단 한 끼 배불리 먹여본 적이 없이 이런 노동을 시키는 저들의 배짱은 죽으려면 죽고 사는 날까지 죽도록 일이나 하다 죽어라 라는 것이었다. 이때 흥남 감옥의 상태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1년에 1,500명이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끌려왔는데요. 40%가 죽어나가는 생지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조금 먹고 극한 중노동을 견딜 수 있는지 김일성 대학에서 흥남 노무자 수용소를 실험으로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작업 내용을 보면 2명이 곡괭이로 딱딱하게 굳은 비료 더미를 파내고 2명이 가마니를 벌리고 2삽씩
내삽을 퍼놓고 안진뱅이 저울로 끌고 가 40kg임을 확인하고 4에서 5m 전방으로 끌어다 놓는다. 그러면 기다리던 다른 2명이 가마니를 새끼줄로 홀쳐서 묶어내어 또 다른 2명이 묶어낸 비료 가마니를 등에 지고 운반용 밀차, 일명 도로꼬에 쌓고 2명은 도로꼬를 밀어서 비료 가마니를 창고에 가지고 가 쌓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도합 10명의 인원이 되어 한 조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쉴 새 없이 움직여 비료 1300가마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 시간이 있기는 해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연장 작업을 해야 목표량을 겨우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일 9시간 내지 10시간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 감옥에서 셈을 해볼 시간이 없어 몰랐으나 후일 계산을 해보니 평균 1분에 2가마니를 생산할 셈이었다. 그러니까 30초에 1가마니씩 해냈어야 됐던 것이죠.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이제 질소 비료를 나르는 일을 하셨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해내셔야 했었는지 30초마다 40kg에 달하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2년 반 동안이나 하셨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감방에 들어가면 오라케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공산당 간수들을 위한 광대 노름을 하라는 것이죠. 오라케가 끝나면 배가 도로 고프다. 1300가마니를 생산해 낼 때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깜깜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모두들 비리비리하게 말라만 갔고 한 달이 지나자 노약자들이 이틀에 1명꼴로 죽어나가는 참상이 생겨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감시 밀정이라는 챕터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시면 죄수 수감자들끼리는 좀 처음에는 이제 훈훈한 그러한 기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감방 내에서도 이제 감시 밀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음 과에 나옵니다. 처음 수감이 되었을 때는 다소간의 인정미가 있었으나 처참한 생활이 계속되자 수감자들 간에서는 흉흉한 분위기가 생기고 말았다. 시일이 지나자 가끔씩 불리어 나가 문초를 받고 독방에 갇혔다 나오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 사사건건 감방 내의 일을 교도과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 피차 간의 대화도 끊게 되고 누가 밀정인가 살피느라 서로 감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 중에는 배짱 좋은 사람도 덜어 있어서 공공연하게 밀정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음 날이면 영락없이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곤 했다. 나중엔 죄질에 따라서 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독방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심한 매질과 혹독한 대우를 받은 다음에 사체와 독방에 집어넣는 것이죠. 반동 사상범 2명과 3명의 잡범 20명씩 모아놓았는데 이 잡범 중에 프락치 노릇을 하는 자가 각 방마다 3명에서 4명씩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적게는 밥 한 덩이를 더 얻어먹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자유롭게 차압을 받을 수 있거나 사면의 혜택을 받는 것을 누린다. 시일이 흐른 후에 아예 동무의 발언 내용을 교도과에 보고하겠으리요. 이런 식으로 터놓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였으니 우리 반동 죄수들은 이중의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에 오락회 때나 간수들의 눈치를 살피며 소근소근 몇 마디 주고나 받는 정도이니 어떤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나기도 했다. 아버님께서도 흥남 감옥에 계실 때는 거의 말씀을 이제 안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한 방에 있던 분 중에서는 목사인 김진수 씨와 사회 혼란죄로 들어온 문선명 씨가 있다. 이제 아버님 주남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 독실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범인으로는 하기 힘든 절도 있는 생활과 모범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내가 감방 안에서 난장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의 모범과 계도가 있었던 까닭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김진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십니다. 김진수 목사는 평북 선전 출신으로 숭실 전문대학교에서 졸업한 후 성직에 바친 일에 오늘날까지 일제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며 감옥에 드나들었으며 오늘날은 공산당을 반대하다 감옥살이를 하는 분이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 때 감옥살이를 한 것이 12차례에 이르면 나중엔 일경들의 분노가 하늘에 찔러 경찰견 우리들의 세파트들과 갇혀 개에 물어 뜯기고는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일본 개보다는 훨씬 낫구나 하며 잠자코 앉아 있었다는 일화도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 공산당 정권을 집권했을 때에도 김 목사는 조선기독교 협의회의 회장을 지내던 중 집회 시에 신자들에게 불온한 반공 사상을 주입했다는 죄로 수감이 되어 또다시 13번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김 목사는 전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었으나 감방 안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김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나쁜 목사님의 예도 하나 드시는 것이 나와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흥남 전역에 말라리아가 성행했던 적이 있었다. 워낙 흥남 지역은 공장 폐수와 심한 대기 오염으로 늘 안개 같은 매연층이 생겨 있어서 각종 전염병 및 유행병이 창궐했다. 말레리아가 성행했을 때 너무 죄수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키니네라는 그런 말레리아 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수용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김인호 할아버지도 그 키니네를 먹으면서 이제 점점 조금 차도가 있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소량이지만 같은 감방 죄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논정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자기의 그런 행동을 콧방귀를 끼던 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W 목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피 같은 키니네를 왜 남들에게 나누어 주느냐고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는데 목사라는 사람치고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사회에서 제법 존경받던 목사라던데 감옥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위인이었다. 김화식, 김진수 목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던 나는 목사라면 전부 성인에 가까운 줄 알고 있었는데 W 목사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곧 목사도 사람이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W 목사는 자신의 사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사회 혼란죄로 복역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내가 퇴원을 하려고 할 무렵 W 목사의 사위마저 말라리아에 전염이 되어 병사로 돌아왔다. 사위가 장인인 W 목사에게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반가웠게 문안 은사를 드렸지만 장인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헛기침만 두어 번 킁킁 거리고 돌아앉는다. 저녁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돌아앉아 차입해온 미숫가루를 혼자 밥에 발라 먹으면서 사위는 전혀 아예 본체 만체다. WSC의 사위에겐 차입품이 전혀 없었는데 장인은 사위 걱정이나 염려하는 빈말 한마디가 없었다. 게다가 한밤중에 열이 오른 사위가 참다 못해 장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키니네를 조금 나누어 줄 것을 간청했으나 회복기에 있었던 W 목사는 이런지야 거절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메마를 대로 메마른 각박한 환경이라 하여도 남도 아닌 장인 사위 처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며 모두가 고개를 흔들며 W 목사를 죽은 나무 귀신이라고 비웃게 되었다. 즉 목사를 나무목, 죽을 사로 비유해서 해석한 것이었다. 후에 우연히 들어보니 이 W 목사는 남한으로 살아나온 후 큰 교회를 운영하고 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명망을 떨치고 있었다고 한다. 글쎄 뭐라고 말하기 힘든 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이 W 목사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판단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재림 주님의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글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저에게 다른 느낌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안의 성자 문선명 선생, 그렇게 그 챕터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문선명 선생 역시 남다른 면이 많았다. 그는 항상 고든 자세로 있었는데 누구라도 피곤에 지쳐 서로 기대고 벽에 비스듬히 기대서 앉는 게 보통인데 문선명 선생만은 항상 정자를 하고 있어 앉음과 잠자리에 누운 태도가 분명했다. 그는 공산당 골수 간수들까지도 인정하는 모범수였는데 그 이유는 한치의 범칙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 건전한 체격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작업하면 동료들이 그만큼 수고를 덜 것이 아니겠소. 주위에서 몸을 아끼시라고 말을 하치면 늘 이렇게 대답하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 문선명 선생의 죄명은 사회 혼란죄였는데 당시 통례로는 반동죄와 거의 같은 죄질이었다. 그러니까 반동죄인 것은 이제 반공 사상을 이제 이야기했다. 즉 공산당을 반대했다. 김일성 정부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동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는 당시 여러 교파로 나뉘어 우매한 백성들을 혼란을 빠뜨렸던 기독교를 정비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정한 믿음은 가정에서부터라는 홈처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홈처치 운동이 1940년도부터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설파하셨던 것이었네요. 그리하여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와 반성을 열심히 하면 누구든 돈독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였다. 초창기에 그의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설교로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자 당시의 기존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시기와 모략을 받게 되어 이단이라는 수모를 받았다. 이런 기존 단체들의 편견과 공산당의 종교 말살 정책이 야합되어 급기야는 집회 도중에 연행되어 사회 질서 혼란죄라는 명목으로 3년의 징역을 언도받게 되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기성교회 목사, 지도자 80여 명이 아버님을 공동 서명을 해서 기소를 했고 아버님께서 식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공산당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연행시키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말도 없이 늘 조용한 낯빛으로 일관했는데 일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그의 힘과 열성을 따르지 못했다. 아버님은 이런 노동일을 비료공장에서 하실 때 이러한 태도로 대하셨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이때 흥남 감옥에서 일을 하실 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정성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계의 협조 속에서 평양의 식구님들의 이름을 한 번씩 하나씩 부르시면서 그것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시간을 대했다. 또한 인류 탕감의 기간을 구원을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비료 공장에서 일하고 나면 공장 욕수에 몸을 씻게 하는데 문선명 선생은 매일 그냥 지나쳤다. 하루 종일 눈코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비료가루와 땀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끈적거려서 목욕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비록 깨끗하지 않은 반폐수에 공장 용수에 남아 목욕을 하였다. 후에 이 궁금증이 풀렸는데 하루는 용변이 생각나서 평소보다 2~5시간가량 일찍 일어났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감방안은 암흑이었다. 어둠에 눈을 익힐 양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한쪽 구석에 어둠을 쓰고 앉아있는 문 선생의 모습이 보였다. 김군인가 일찍 일어났구려.
기도를 했는지 감고 있던 눈을 뜨며 말을 건네왔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나 보군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괜찮소.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더 자려면 온몸이 근질거려요. 용변을 마치고 돌아오니 문 선생은 우통을 벗고 수건에 물을 묻혀서 냉수욕을 한다. 문 선생님 춥지 않으십니까? 감기라도 공장에서 목욕을 안 하는데 이렇게라도 닦아내야 견뎌내죠. 알고 보니 그는 공장 반폐수의 물엔 아예 목욕을 하지 않고 먹는 물을 아껴서 수건에 묻혀다가 새벽마다 온몸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닮는 성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항상 여미고 다니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알몸을 보이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몸처럼 닦아내시는 훈련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마친 후 냉수욕을 하고 또다시 기도를 한 후 식사를 하고 작업에 나가니 그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죽음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신의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함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종교 의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금쪽과도 같은 수면 시간을 2시간씩 매일 할애한다는 것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 소문은 수용소 안에 널리 퍼져 있어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문선명 선생에게는 신통술이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골수분자인 간수들은 반동범이나 사회 질서 혼란범들에게는 이유할 것 없이 가혹하게 굴었는데 유독 문선명 선생에게만 그렇지 않았다. 워낙 작업에 열심히 임하고 범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소문이다. 문선명 선생에게는 신통술이 있어서 간수들이 감히 학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간수가 이유 없이 문선명 선생을 학대하면 그날 밤 간수의 꿈에 산신령 같은 노인이 나타나 간수에게 타이른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문선명 선생님을 괴롭히면 다시 꿈에 노인이 나타나 간수에게 처벌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어떤 악질 간수라도 문선명 선생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인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사실을 문선명 선생 자신이 미리 알고 전날 자신을 괴롭힌 간수에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자신이 꾼 것처럼 소상히 물어보면서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진짜 신통한 일이었으나 문선명 선생은 이렇다 저렇다 소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어쨌든 처음 이곳에 와서 문선명 선생을 괴롭히던 관수들도 며칠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혀 사실무근한 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적어보았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도 통일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흥남 감옥의 선구적이고 변함없는 언행과 인격은 두고두고 잊기가 어려웠다. 위대왕님께서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비행기 고문을 당하시고 한 번 돌아가시고 2번 돌아가시고 또 3번째에는 공산당 간수의 입에서 사실은 나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나도 그냥 공산당이 된 것이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간증의 고백을 이제 받아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간증과 아버님의 신앙 이런 영적 역사들이 바로 아버님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꼭 나누면 좋겠다. 저희들의 입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중립적인 재림주님의 목격자이신 김인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님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참, 한 가지 문 선생과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 당시에 수용소에서는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차입된 음식을 옆 동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문 선생은 자기가 먹어야 할 식사를
나누어서 허기져 못 참아 하는 옆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버님께 들었죠. 아버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3번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2끼를 3끼라고 생각하고 드시고 한 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훈련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인호 할아버지께서 이 부분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모친으로부터 차입받은 미숫가루를 옆 동료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그때 문 선생도 아버님도 아마 받으셨던 모양이죠. 그때 문 선생은 다음 사회에 나가면 미숫가루 한 사발에 돼지 한 마리로 환원해서 갚아주겠노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줄 잡아 계산해 보아도 못 받아도 황소 100마리 이상은 받아야겠는데 문 선생은 오늘날까지 돼지고기 한 근 갚지 않았으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여담이다. 얼핏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부언을 하자면 당시 수용소에서는 먹을 것에 줄여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죄수들 간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용소의 실상을 대표한 단편적인 풍자로 감옥 안에서 얻어먹은 콩 하나가 사회에서는 돼지 한 마리에 버금간다는 이야기였다. 이 책이 1985년도 이제 남한에서 이분이 이제 남한으로 피난하시고 쓰셨는데요. 그때 아버님을 찾아오셨다면 틀림없이 아버님께서 황소 10마리라도 100마리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황소 100마리 이상 확실하게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엇갈리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영계에서 아버님을 만나셨으면 아버님께서 황소 100마리 이상을 틀림없이 주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을 마치고 계십니다. 문 선생과는 흥남에서 헤어진 후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으나 나나 그나 그 생지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 이후로요, 김인호 선생님은 이제 6km 떨어진 흥남 봉근 감옥으로 이제 이송되게 되시면서 이제 아버님과의 인연은 이제 끝나게 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한번 서울로 오는 길 이 책에서 나오는 아버님의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조금 뒷부분에서요, 흥남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시게 되고 아버님과 이제 마지막 만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짧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막 이렇게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폭격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익히 이제 아버님의 자서전으로부터 알고 있는 이야기, 아버님께서 내 주변으로 다 모여라. 아버님 주변에 모였던 이 수감자들은 폭탄을 맞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폭격이 이루어질 때 간수들이 이 죄수들을 이 수감자들을 다 대량 학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흥남 노무자 수용소를 탈출하시고 나오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13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들 자치대의 말에 의하면 흥남 수용소와 봉공 수용소에서는 한날 한시에 죄수들의 학살이 있었고 모든 행동이 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흥남 수용소에서도 죄수들이 새벽에 끌려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봉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격이 시작되면서 유엔군의 북쪽으로 다시 진격이 시작되면서 이제 흥남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이제 대학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버님께서 살아남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 6.25 한국 전쟁을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버님 구출 작전이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유엔군의 폭격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버님은 그날 다른 그때 학살되었던 많은 그 수감자들처럼 이제 학살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정말 마지막으로 보셨던 순간인데요. 이 책이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가수원에 가수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 흥남 수용소의 동무들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제 6km가 떨어진 봉궁 수용소로 이제 이송이 되셨었습니다. 모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다.
문선명 씨의 모습도 보였다. 아버님의 조남이 한 번 더 나오네요. 흥분과 기쁨에서 정신을 차린 우리는 누군가 선창을 따라서 만세 삼창을 한 후 먼저 죽은 님들의 원통한 넋을 달래주는 마음으로 일동이 묵념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 선창에 따라서 만세 삼창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만세 삼창을 먼저 선창하신 분이 아버님이 아니셨을까? 항상 아버님께서 기쁜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 의식 축제 할 때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시는데 그 만세 삼창의 기쁨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아버님께서 이 흥남 감옥을 하나님께서 탈주시켜 주셨을 때 해방 석방시켜 주셨을 때 그때의 기쁨을 아버님께서 담으셔서 항상 만세 삼창을 하셨던 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전통의 기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1985년도에 나왔던 김인호 애국지사님의 서울로 오는 길,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국에서 독립이 되었어도 다시 북한을 소련과 중국의 강대국들이 다시 점령하기 시작했고 독립이 된 5년 후에는 한국전쟁, 즉 6.25 동란이 발발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으로만 이제 한국전쟁, 6.25 전쟁을 대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사진으로 뭐 피난 뭐 이런 것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사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6.25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다. 6.25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것들은 들었지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얼마나 비참하게 6.25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한국이 겪어야 했던 그 모습은 바로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겪으셔야 했던 그 탄감 노정의 매크로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대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요. 꼭 이 책을 한번 서울로 오는 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20대의 삶과 참 아버님의 20대의 인품이 어떠하셨는지를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책이 아버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단면적으로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일 국가가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라는 것을 정말 소상히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 아버님의 흥남 감옥의 그 옥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중립적인 재림주님의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집필해 주신 고 김인호 애국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재림주님의 목격자 채널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천일국 식구님 여러분 더 많은 우리 재림주님의 목격자들과 함께 하도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